네,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판결문의 자세한 내용, 미처 여러분께 보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두 번째 신문은 어떤 내용 중심으로 진행될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보도국 법조팀의 이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영 기자. 어제 1심 판결문 나왔는데 판결문은 어제 읽은 것 말고 판결문 전체가 다 공개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판결문이 공개가 됐고요. 판결문이 총 548쪽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저도 사실 아직 다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량의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서 미처 다 보지는 못했다고 하셨는데 어제 보도가 된 내용 말고 혹시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긴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추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다 보진 못했고요. 워낙 양이 많고 어제 이제 재판부에서 일종의 보도자료 형태로 나오는 것도 한 30페이지 정도인데 주요 내용들은 어제 이제 저희가 이 시간하고 이제 8시 메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게 아마 대부분 다 주요 내용들을 다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판결문에서 사실은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사실 눈길에 갔던 부분들은 양형 이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 같은 것들은 어차피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거기에 대한 변호인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증거로 이제 법리를 판단하는 건데 결국 재판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 우리가 양형 이유를 보면 아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말씀을 드릴 때도 마지막에 양형 이유 쪽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과연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왜 재판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이 거기 있는 건데 어제도 사실은 양형 이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판결문 500페이지이고서 아마 양형 이유만 해도 한 3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 정도로 자세히 쓴 거죠. 재판장이 중요하게 봤던 건 일단 중요한 범죄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시 비리라는 것이 굉장히 공정성을 저해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분노할 수 있는 중요한 범죄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로서 이것이 표창장 등 여러 가지 스펙들이 다 위조돼서 그걸 이용해서 입시를 활용했던 것이 맞는데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가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재판부가 밝혔던 거죠. 예, 이현은 기자가 보기에 양형 이유 그다음에 법정 구속을 결정할 때 재판부가 밝혔던 가장 강조했던 내용 어떤 것들입니까? 양형 이유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양형 이유에서 정경심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왜 우리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4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지 법정 구속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부분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그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정 교수가 지금까지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었고 잘못을 반성한 적이 없었고 또 그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또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한 거죠. 입시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 김태현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증인의 증언에 대한 어떤 탄핵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무죄를 주장하는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검찰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검찰의 어떤 공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과 반대되는 증인이죠. 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반대 신문을 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정경심 교수가 본인에게 불리한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변론의 방식들이 논리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본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최성해, 캐스트 센터장 정병화, 동양대에 재직했던 직원들과 조교 등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사람들이 그 다음 부분이에요.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 해왔다. 예. 그러니 이게 객관적인 물증이 재판부가 봤을 때 객관적인 물증이 있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검찰 등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반대 증거라든지 논리적인 공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당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당신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되는 게 당신한테 좋아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수의 이 감정적인 이런 변론들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반성의 의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풀어주면 반대 증인들을 좀 회유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전략들이 조금 오히려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안 좋게 최악의 결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아마 항소심에서는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그 변호인들도 공판 전략을 조금 다시 수립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재판부가 저희가 아까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현영 기자 대등 재판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장판사급들로만 구성이 됐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주요 재판으로 분류를 하고 상당히 신경을 썼고 재판이 30차례 이상을 열렸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32차례 대등 재판부의 열렸고요. 어제 재판부 구성 어떤 판사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까? 네, 임정엽 재판장 예. 필두로 해서 예. 김선희 부장판사 그리고 권성수 부장판사 이렇게 3명으로 대등 재판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판결문은 각각 나눠서 다 읽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판장 혼자 다 읽은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직접 예. 그 재판정에는 제가 들어가지 예.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나눠서 그 양형 이유 등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대등재판부 구성하는 경우가? 거의 별로 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고등법원 같은 예. 경우에는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대등재판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김경수 경남지사 2심 그 경우에도 아마 재판장은 당연히 고등부장이고 좌우 배석판사도 지방 부정판사급의 대등재판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대등재판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지방법 부장판사가 있고 양쪽 배석들은 이제 단독 판사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경력이 아주 많은 판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3인 합의체지 어떻게 보면 그 재판장의 권한이 고등법원에 비해서는 좀 막대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이 1심 재판은 이 재판장뿐만 아니라 좌배석, 우배석까지도 만약에 부장판사급의 대등재판부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재판장 그다음에 평판사 좌배석, 우배석으로 구성된 합의보다는 물리적으로도 조금 더 심리가 충실하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양 배석이 반대하던데 같은 부장판사급이 재판장 혼자 독단적 야 무슨 무죄야 이거 유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좀 지지하는 분들은 뭐 감정적으로 야 잘못된 판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등재판부까지 구성해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심리를 통해서 나온 500페이지짜리 판결문이라고 하면 그 판결문 자체의 논리적 완결성 같은 것들은 상당히 담보돼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500 몇 쪽이라고 그랬죠 아까? 548쪽입니다. 548쪽, 550쪽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 이것을 3명의 부장판사들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판결문을 썼고 그 결과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600만 원이 나왔다. 즉각 항소를 했다면서요, 바로? 예, 어제 판결이 나온 다음에 즉각 항소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항소 이유서 쓰는데 좀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 걸리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이거 항소장은 예. 이제 어제 이제 판결이 나고 예. 일주일 내에 이제 항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항소장에는요 별 내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판결에서 불복한다. 그러니까 항소장은 간단하게 내면 되고 일주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예? 판결문 어제 판결 어제 났잖아요. 예. 나고 나서 일주일 내에 항소장만 제출하면 예. 돼요. 근데 그 항소장에는 항소합니다. 1심 판결에서 전부 불복이니까 항소한다 얘기만 있으면 되고 항소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만 내면 되는 거고 항소 이유는 이제 언제 내면 되는 거냐면 항소심의 재판부가 이제 고등법원에 배당이 되고 그 항소 기록이 이제 만들어져서 항소 기록이 1심 기록이 항소심 재판부에 왔습니다라는 걸 피고인 측에 통지를 하거든요. 예. 그거 받고 나서 20일 내에 내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은 아직 항소 이유서 준비할 시간은 상당히 많죠. 예, 통상적으로 그러면 항소한다고 한다면은 뭐 금방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일주일 뭐 의사- 기다렸다가 뭐 고민하다가 할 이유는 없네요. 항소하겠습니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예. 되는 거예요.
검찰은 아직 항소했다는 얘기 없습니까? 예,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검찰도 전부 상당수가 유죄가 몇 개가 나왔죠? 15가지 혐의 가운데 11개인가요? 예. 11개인데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항소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항소를 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수사와 공소를 유지해온 수사팀이 어제 판결 이후에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 수사와 앞으로 공소 유지 잘 하겠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재판 결과에 좀 만족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러면 검찰도 원래 맞서서 항소장을 내지 않습니까? 검찰의 이제 수사는 예. 기소는 내가 기소했던 15가지인가요? 어제 15가지 죄가 전부 다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해서 기소를 하고 공판을 유지하고 구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저께 증거인멸에서 2부분, 그다음에 횡령 하나, 사모펀 등 관련해서 그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마 항소를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마 저는 항소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도 항소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어제 저런 판결 내용들은 여러분께 다 전해드렸으니까 말이죠.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갖고 공모가 인정됐는지 이현우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입시 비리 관련해서 예. 부산의 한 호텔 인턴 증명서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예. 요 2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르면 그 조국 전 장관과 공모를 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된 부분들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데 김경록 씨 자산관리인 시켜서 PC를 가져가도록 한 거, 하드디스크 빼내간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국 전 장관과 어떤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정을 했다 그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은 어떻게 그 돼 있었죠? 부분은 어제 제가- 기억나시기가? 그 부분이 예. 보면은 예. 조국 전 장관하고 피고인의 정경심에서 공모해서 그다음에 저 김경록 씨하고 함께 PC하고 하드디스크를 인멸했다 이렇게 은닉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 은닉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도 공모했다는 걸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김경록 씨와 함께 저 하드하고 PC를 은닉한 부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무죄가 나온 이유가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방송 나와서 이게 증거 인멸이나 은닉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어제 재판부가 무죄를 한 이유는 유시민 이사장 주장처럼 야 이게 증거 은닉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야. 그러니까 무죄. 이게 아니고 예. 증거를 은닉한 행위는 맞지만 검찰이 기소하기로는 김경록 씨를 이 정경심 교수가 시켜서 교사를 해서 했으니까 증거 은닉 교사 유죄 이렇게 기소를 한 건데 재판부가 보니 정경심 교수는 시키기만 하고 가담 안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김경록 씨하고 같이 가담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교사법이 아니라 공범이야. 그런데 공동정범이야. 그런데 자기 범죄에 관해서는 증거인멸을 처벌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그 PC하고 하드에 대해서는 무죄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자기 범죄에 대해서 하드하고 PC를 없애기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문제인데 조국 전 장관도 이 부분에서 공모를 한 거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하드하고 PC를 없앤 게 이게 자기 범죄인가? 자기 범죄가 아니라 가족인 정경심 교수의 범죄에 관한 거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상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읽어봤더니 조국 전 장관과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이거 과정에서 서로 향후 진행될 수사 관련해서 PC를 뭐 은닉하기로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맞습니다. 향후 자신들에 대해서 진행될 수사를 대비해서 PC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조국 장관과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조금 전에 공모가 인정됐다는 부분이 어떤 인턴십 확인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이런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일한 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자, 실제 참석을 그다음- 했고요.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일을 하기 위해서 빼내온 컴퓨터가 왜 증권사 그 직원의 차에 있었습니까? 증권자 직원한테 맡겨서 상경을 하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상경할 때 들면-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SNS에 바로 글을 올려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사실관계를 한번 이현영 기자하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 수사에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한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출발이 된 사모펀드, 저거 맞습니까? 네, 검찰 수사에 출발이 된 부분은 입시 비리도 함께 있습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검찰 수사도 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사모펀드만이 출발점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입시 비리가 먼저 아닙니까? 원래 언론 보도가 입시 비리가 항상 제일 먼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도가 입시 비리가 단국대 먼저고. 제일 논문 저자 등재.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비리 중에서도 단국대 논문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대 표창장애가 나왔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언론에 취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모펀드도 아마 시차를 두긴 했지만 입시 비리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얘기가 나왔는데 사모펀드에서도 뭐 언론에서 제일 먼저 주목했던 거 그리고 검찰이 주목했던 거 횡령 부분이 아니에요. 어제 이제 이 유죄가 나왔던 WFM 주식을 매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아주 통칭 뭐 이걸로 뭐 주가 조작 이렇게까지 표현하긴 하는데 그건 통칭의 표현이고 어쨌든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득을 취득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처음에 검찰도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돈의 일부가 정경심 교수 쪽으로 흘러들어간 게 있어서 이게 혹시 횡령 아니야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검찰 수사 시작이 사모펀드 그중에서도 횡령 부분이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작년 9월 10월에 있었던 사실과는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모펀드 관련 수사에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그건 그렇게 수식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중에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입시 비리가 수사의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SBS 법조팀 후배 기자도 또 그렇게 지적을 했길래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고요.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장관으로 있으면서 어떤 표창장 위조나 이런 의혹들이 이런 혐의가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그 뒤로 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의 결론, 재판의 결론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항소심도 가야 되고 뭐 누가 생각해도 이건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대법원 판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글쎄 해석에 따라서는 뭐 1심 판결도 사실은 뭐 예전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아마 어떤 트위터 같은 경우로 예. 보면 어떤 내용 아마 글을 제 올렸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지금 워딩은 생각은 안 나는데 취지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였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2013년 4월쯤에 네. 아마 올라온 글 같은데 한번 볼까요?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 때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와 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이런 글을 올렸네요. 뭐 어떤 사건을 지칭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2년차 때 있었던 거지 2013년이요. 2013년 11월이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아마 사건의 1심 관련된 1심 주제 나왔을 때 아마 당시에 뭐 청와대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쪽에서 아이 뭐 대법원 확정 판결 난 게 아니니까 속단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저런 반응을 보였겠죠. 예.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책임을 져야 된다. 정경심 교수는 본인은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당시에 고위공직자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지금 공모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피고인이 항소를 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3심 재판하에서 누구나 다툴 수 있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과거의 본인이 했던 말과 다른 지금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들은 일반 대중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 이 표창장 관련해서 SBS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예. 이 표창장 위조 어떤 내용이었죠? 그 전체적인 기사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내용이 예. PC에서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이런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약간의 전후 시간적인 사실관계가 조금 나중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도 받긴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죠, 그게? 그게 아마 조금 시점상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표창장과 관련해서 판결문 자료가 말이죠. 판결문 자료가 두 쪽 반이 넘어요. 상당히 상세하게 표창장이 왜 위조가 됐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지 전체 설명 자료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할애를 했다는 거죠. 왜 위조가 됐다, 위조가 확실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까? 그 핵심을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 재판부가 지금 번호를 매겨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총장 표창장에 날인된 그 직인의, 그러니까 인형의 형태가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 동양대에서 발행하는 그 직인의 형태와는 좀 다르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강사 휴게실 그 PC, 이 PC가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서 일정 기간 사용된 흔적이 있다. 이런 부분을 사실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PC에서 발견된 파일을 예로 들면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 정경심 교수가 파일을 스캔을 해서 그 파일을 다른 파일로 옮겨오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취지를 반박을 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파일을 보면은 다른 파일에서 뭔가를 스캔을 해서 다른 파일로 옮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니까 말이죠. 좀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인형의 형태는 동양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총장 직인의 형태와 다르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이 아들이겠죠. 아들의 최우수상 상장 스캔 파일 중 해당 부분을 캡처하여 그림 파일로 만든 다음 이것을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에 붙여 넣어 출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차 표창장,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은 동양대 직원 또는 조교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진술과도 배치가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서울대 의전원 입시 서류 제출 마감 이틀 전인 2013년 6월 16일에 강사 휴게실 PC 1호를 이용하여 1년의 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됨.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자신의 판단, 생각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 이 표창장의 원본, 사진 파일을 분실하였다는 이 말 자체를 재판부는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게 정경심 예. 교수 아픈 부분인 건데 방금 전에 읽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급이 된 거냐에 대한 정경심 교수의 주장이 조금 계속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판결문 내내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설명 자료들을 보면
검찰의 공소사실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증언, 이게 일치를 하는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은 굉장히 일관되다는 거예요. 계속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그런데 이 피고인의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경경심 교수가 신청해도 유리한 정경심 교수 측 증인의 증언들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자꾸 이제 진술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어느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객관적 물증과도 일치되고 일관성이 있는 검찰 측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되는 건 어제 그 재판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재판부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정경심 교수가 중형을 받는데 어떤 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나? 전 뭐 그래 봅니다. 예,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프린터로 인쇄가 된 것이고 해당 직인 부분은 아들이죠. 최우수상 상장 중 해당 부분을 캡처하여 좌우 길이를 늘린 것과 일치하는 점, 동양대 어학교육원 조교나 직원이 이런 작업을 거쳐서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창장, 동양대 총장 표창장, 1차 표창장, 이것을 촬영한 사진 파일의 원본 파일을 모두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본다면 설사 이 증거들이 위법한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위법한 수집 증거라고 하는 이 변호인의 1심에서의 주장과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계속 논란거리는 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겁니까? 위법한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죠. 그 PC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던 당시에 이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이 참관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PC를 내준 조교가 PC 그 관리인이기 때문에 그걸 내주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고 적법하게 이걸 압수를 했다라고 본 거고요. 예. 하지만 이건 항소심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다퉈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도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이번 어제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가 그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이제 7가지 스펙들 중에서 두 부분, 서울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호텔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유죄가 나왔는데 조국 전 장이 공모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같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기는 이제 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보셨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여러 혐의들 중에서 저 두 부분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정경심 교수는 자기 범죄니까 증거인멸에 유죄가 나왔지만 무죄가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모가 인정된 이상 과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부가 그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 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공판, 또 오촌 조카의 뭐 항소심 공판이라든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것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어제는 1심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부장판사 3명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김태현 변호사가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고요. 윤석열 총장 오늘 행정신문 2차 신문 오늘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속행 기일을 잡으면서 그 재판부에서 했던 얘기가 이 사건이 본안 사건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의서도 양측에 보냈고 추가 의견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면 양측 의견을 다 들어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예, 뭐 질의서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구체적으로 해명해라.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이 필요하다.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란 무엇인가. 예, 김태현 변호사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오늘쯤에는 나온다고 했는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신문을 잡았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 밤 늦게 혹은 연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오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밤 늦게는 안 나올 거고요. 예. 결정문을 쓰는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오늘 밤은 아닐 거고 내일이 휴일이니까 3일 연휴 끝나고 아마 월요일 한 오후쯤에 저 아마 결정이 나올 것 같고 월요일 저희가 이 시간에 아마 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쯤 나올 것으로 네, 본다. 월요일. 아니 오늘 혹시 왜냐면 뭐 신년초로 넘기거나 그러지 아니요,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의 어떤 저 심리를 하는 속도로 봐서 이거 시간 끌지 않고 빨리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신문 끝나고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심증이 생길 거고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결정문을 작성하면 사실 3일이면은 네. 이게 본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문 쓰죠. 그러면 월요일쯤에 저는
저 아마 결과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Together one and all in the giving spirit gifts abound here great and small joyously we feel. 네, 주영진의 뉴스 스튜디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안드레아 부첼리가 부른 시니어 우리를 축복하소서 May God bless us everyone 이 노래가 나가고 있고요. 올 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상당히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시를 하나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리운 바다 성산포로 잘 알려진 이생진 시인님의 너무 많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 시에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없는 너와 난데 사랑하는 동안에는 행복이 너무 많아 겁이 납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이 많게 다가온다. 이번 성탄절 연휴 또 올해 마지막 날과 1월 1일 연휴 이 기간에는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달라. 관광 명소에 가지 말아달라. 방역 당국이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도 지키면서 정말 너무 많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